바다의 짠내음이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우는 작은 해안 마을. 예성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고요한 곳이었다.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졌고 시간은 마치 이곳에서만큼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한적한 골목길에 시간의 책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북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는 오래된 목조 건물 특유의 따뜻함과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함, 그리고 낡은 책들이 품고 있는 묵은 종이 냄새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유진은 이 작은 세상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6해 동안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꾸려왔다. 아침이면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틈틈이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상냥하고 차분한 카페 주인이자 홀로 아들 민준을 살뜰히 키우는 성실한 젊은 엄마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어깨에 드리워진 과거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고 그녀의 잔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경계심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카페 안쪽 손님들의 눈이 닿지 않는 작은 사무실에서 드러났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최신형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영어로 된 금융분석 보고서가 가득했다. 서유진은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유능한 금융 컨설턴트, YGA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해외의 몇몇 기업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루는 정보와 자금의 규모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평생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과 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세상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결코 무력하지 않게 "엄마, 다녀왔습니다." 맑고 씩씩한 목소리가 카페의 정적을 깨뜨렸다. 6살 배기 아들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제 아빠를 놀랍도록 쏙 빼닮았다. 짙은 눈썹, 날렵한 턱선,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눈매까지. 유진은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을 느꼈다. 그 아이는 그녀가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이유이자 현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유진은 노트북을 잽싸게 덮고 사무실을 나와 아들을 맞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민준의 뺨에 입을 맞추고 아이의 작은 책가방을 받아들었다. 민준은 신이 나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유진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코코아를 마시는 모자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평온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와 같았다. 그녀는 가끔씩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곤 했다. 낯선 차량이 골목에 들어서거나 처음 보는 얼굴이 카페를 기웃거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6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무뎌지게 했지만 그날의 공포와 절망만큼은 생생한 흉터로 남아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유진은 마감 팻말을 걸기 위해 문 쪽으로 향했다. 하늘은 어느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다에서는 거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유진은 괜스레 마음이 스산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문을 잠그려 했다. 그때였다. 기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마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골목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유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지난 6년간 수없이 되뇌었던 부정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곧은 다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핏의 명품 수트, 그리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 어린 존재감.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시간의 책장이라는 간판을 지나 창문 너머의 유진에게로 향했다. 강태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남자. 그녀의 전남편. 그리고 그녀가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남자였다. 6년의 세월은 그에게서 젊은 날의 미미한 부드러움을 앗아간 대신 더 깊은 카리스마와 얼음 같은 냉철함을 새겨놓았다. 그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유진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했다. 그 눈에는 재회의 반가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집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딸랑.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구둣발소리가 낡은 나무 바닥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두 다리가 격렬하게 싸웠다. 엄마, 누구세요? 안쪽에서 코코아 잔을 들고 있던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강태준의 시선이 유진을 지나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무언가 다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동자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아이. 그는 시선을 돌려 다시 유진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설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변해 있었다. 시오 유진. 6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유진이 애써 쌓아 올린 6년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낡았지만 아늑한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리고 평온한 얼굴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였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민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듯한 작지만 단호한 몸짓이었다. 여긴 어떻게 내가 널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나?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와 같았다.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 이 지구상 어디에 숨어있든 내가 널 찾아낼 거라고 말했을 텐데 6년 생각보다 오래 걸렸군.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다녔더군. 그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고 더 큰 것을 얻지 못하자 가차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 배신자, 그것이 강태준이 기억하는 서유진의 모습이었다. 진실은 그 너머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유진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럼 저 아이는 누구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죄였다. 그는 유진의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그녀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내 아들인가? 마지막 단어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카페 안의 모든 공기를 집어삼킬 듯 무겁게 울렸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가장 확실한 긍정이 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경멸도, 놀라움도 아닌 텅 빈 공허함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민준과 눈을 맞추려 했다. 겁을 먹은 민준은 유진의 다리 뒤로 더 깊이 숨었다. 이름이 뭐니?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유진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유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뜨겁고 위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긴 왕의 소유욕이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의지였다. 돌아가라고 이제 와서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서유진, 넌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감히 내게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 내 아이까지 숨겼겠다. 그는 창밖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빗줄기를 한번 보더니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게임은 이제 끝났어. 네가 만든 이 소꿉장난 같은 평화도 오늘로 끝이야. 넌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간다. 물론 내 아들과 함께. 그의 선언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유진이 6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고요한 세상이 그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만 했다. 설령 그 상대가 아이의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강태준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카페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갇혀버린 공간 안에 격렬한 감정들이 창밖으로 터져 나오는 듯했다. 서유진은 아들을 보호하려는 듯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떨림이 유진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안 가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에겐 그럴 권리 없어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네 아들, 태준이 조소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법적으로는 아직 내 아내인 여자가 내 아들을 낳아 6년 동안 숨겨왔어. 그런데 나한테 권리가 없다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유진과 민준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넌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야. 돈, 명예, 그리고 강태준의 아내라는 자리까지. 하지만 감히 내 핏줄을 훔쳐 달아날 권리는 누구도 준 적 없어. 매신이라는 단어가 유진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순식간에 6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도 그는 똑같은 말을 했었다. 똑같은 눈빛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비난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항상 차가웠던 것은 아니었다. 불과 7년 전,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유진은 진심으로 태준을 사랑했다. 그리고 태준 역시 세상의 모든 냉소와 가면을 벗고 그녀 앞에서만큼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태준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유진이 건넨 찻잔을 받아들었다. 힘들었죠. 유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의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안식처를 찾은 평온함이 공존했다. 당신만 보면 괜찮아져.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유진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 차갑고 지루한 세상에 당신이라는 색깔이 칠해지는 기분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가 율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도, 그를 둘러싼 수많은 암투와 시기 질투도 이 남자의 곁이라면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연마, 무서워. 민준이의 작은 속삭임이 유진을 과거의 환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유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가요.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할 말이 있다면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해요. 이제 와서 아이를 위하는 척하는 건가? 처음부터 아이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숨어 살지는 않았겠지. 내 아들은 이런 총우석이 아니라 서울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해. 율성그룹의 후계자로 태준의 말은 유진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후계자라니, 그녀는 단 한 번도 민준이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그저 아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뿐이었다. 민준이는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욕심이건 내 정당한 권리야. 넌 내게서 6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갔어. 내 아들이 아빠라고 부를 첫 순간을, 처음 걸음마를 떼는 모습을,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날까지 그 모든 걸 앗아간 건 바로 너야.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지난 6년간 매일 밤 그녀를 증오하고 또 증오했다. 자신에게 그런 완벽한 배신감을 안겨주고 사라진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든 사랑과 다정함이 결국 철저한 계산 아래 행해진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느끼는 배신감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 역시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공포와 절망은 그의 상실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모르지 네가 내 작은 아버님. 강민호 부회장님 라인의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했다는 걸, 아니면 결혼 생활 내내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인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흩어져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강민호, 그 이름이 나오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악몽의 근원, 그녀가 태준을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였다. 기억의 또 다른 조각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었다. 의심과 불화의 그림자가 그들 사이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어느 날의 기억이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유진은 우연히 태준의 서재에서 율성건설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던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강민호 부회장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그날 밤, 유진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태준 씨, 혹시 율성건설 비자금 문제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제가 오늘 우연히 보고서를 봤는데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해서요. 강민호 부회장님과 관련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당신이 회사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지? 그게 아니라 위험해 보여서 그래요. 이건 단순한 비자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아버님은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야. 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그런 분을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의심하는 거지. 그는 유진을 완전히 불신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유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유진, 당신이 내 아내이긴 하지만 율성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 내 가족을 음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 못해. 다시는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 그것이 시작이었다. 태준은 그녀 앞에서 더 이상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를 가족이 아닌 외부인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강민호라는 존재가 태준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견고한 성벽을 결코 넘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강민호의 비리를 혼자서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를 향한 위협 또한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할 말 없으나 복은 태준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돈이었나 작은 아버님이 더 큰 대가를 약속했던 건가?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생각만큼 잘 안 풀렸나 보지. 이런 초라한 곳에 숨어 사는 걸 보니.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지금 진실을 말해봤자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민호를 자극해 자신과 민준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힘이 필요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태준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되돌리라고 하는 건 폭력이에요. 폭력. 태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다. 지난 6년간 나에게 가해진 배신과 기만은 폭력이 아니고 제발요. 유진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를 언급하자 태준은 순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유진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자신의 아들,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에 상처받을 첫 번째 희생자였다. 태준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쉽지 않았다. 하루 주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협상이 아니야. 통보일 뿐이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다. 그때는 내 입으로 직접 아이에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게 될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과 민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본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가 떠나자마자 카페 안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속삭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태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창밖에 검은 세단은 떠나지 않고 비를 맞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감시자처럼. 유진의 짧았던 평화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밤새 폭풍우가 핥히고 간 아침. 예성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투명한 햇살 아래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서유진의 세상은 여전히 폭풍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6년 전 흔적을 지우듯 폐기했던 낡은 노트북과 암호화된 USB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그녀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강태준의 등장.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변수였다. 아침이 되자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일상을 시작했다. 민준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다. 아이는 어젯밤의 일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 서린 희미한 불안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유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카레 해줘. 감자 많이 넣어서. 현관을 나서며 민준이 해맑게 외쳤다. 유진은 애써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와. 아들의 모습이 골목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길 건너편으로 향했다. 어제 그 자리에 서 있던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다. 떠난 걸까 아주 잠시. 헛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강태준은 여러 대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서울의 비서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곤함 대신 사냥감을 몰아넣는 사냥꾼의 냉정한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찾았습니까? 회장님,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는 지난 6년간의 금융거래,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 등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모니터 속 김비서의 보고에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하고 신분을 세탁해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의 보안을 뚫고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해킹 조직 외에는. 태주는 턱을 쓰다듬었다. 서유진에게 그런 배경이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단서는 하나. 그녀가 지난 6년간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그녀의 도주가 즉흥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치밀한 배신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그의 속을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하세요. 그리고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세요. 양육권 소송 준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저 여자가 2번 다시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바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잔잔한 수면 아래 서유진은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분노와 함께 지독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직접 그녀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오후, 유진은 해변에서 민준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잠시나마 그녀의 시름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익숙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졌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제와는 달리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민주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하며 유진의 뒤로 숨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감싸 안았다. 무슨 속셈이죠? 성각. 태주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유진의 시선은 무시한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군.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아. 당신이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유진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화려한 걸 좋아하고 언제나 더 높은 곳을 갈망하던 여자 아닌가.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가각. 태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집요했다. 그럼 진실은 뭔데? 어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이제 답을 들을 차례인 것 같은데. 왜 도망쳤지? 왜 내 아들을 훔쳐서 이런 곳에 숨어 살았던 거지? 그는 민준이 듣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진은 아이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터였다. 유진은 결심했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비겁한 배신자로 남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조각을 던져보기로 했다. 그것이 독이 든 미끼일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도망쳐야만 했어요. 나와 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태준의 얼굴에 냉소가 어렸다. 지키다니 누구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감히 율성그룹의 안주인을 위협할 사람이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네, 있었어요.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가장 믿고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을 사람. 당신의 가족 중에서. 순간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신을 키워준 작은아버지 강민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절대적이었다. 헤어소리, 그가 짧게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할 남자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모욕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진이 가장 두려워했던 반응이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믿지 않았을 테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나를 의심했겠죠. 과거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유진의 말은 6년 전 서재에서의 논쟁을 정확하게 찔렀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다. 회사 일에 대해 경고하는 그녀를. 그는 차갑게 밀어냈었다. 그의 침묵을 본 유진은 말을 이었다. 나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대한 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매일같이 내 목을 조여왔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난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지난 6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진심이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극적이라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6년간 그는 아내를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내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었던 셈이 된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증거 있나? 그가 물었다.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위협을 증명할 증거 말이야. 그저 당신의 망상이나 피해 의식이 아니라는 증거. 있었다면 당신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겠죠. 유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저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 뿐이지.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존심과 의심, 그리고 그녀의 말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한편 서울의 율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회장실 못지않은 위용을 자랑했다. 강민호 부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태준이가 아직도 그 시골에 있다는 말인가? 네, 부회장님, 호텔에 장기 투숙을 예약하고 개인 비서팀과 변호인단 일부를 그쪽으로 호출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는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유진을 찾았다고 합니다. 6살짜리 아들과 함께. 순간 강민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였지만 그 미소는 보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아들이라.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여우 같은 년, 내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지.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가 흩어졌다. 태준이의 성격을 잘 알지. 한번 꽂히면 끝을 보는 놈이야. 아마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걸 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려 할 테지. 그러다 보면 6년 전의 일까지 다시 파헤치려 들지도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맹독과도 같았다. 그건 좀 곤란한데 모처럼 평화로운데 말이야. 강민호는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껐다. 김 실장, 네, 부회장님 긁어 부스럼 만들기 전에 싹을 잘라야지. 조용히 처리해. 사고처럼 보이게. 아이는 건드리지 말고. 어미만 없애면 아이는 태준이가 자연스럽게 거두게 될 테니. 그림이 나쁘지 않군.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비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강민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6년 전 사라진 작은 불씨가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위협하는 화근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예성마을의 작은 해변 위로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태준에게 진실의 조각을 던진 다음 날, 서유진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화로웠던 마을의 모든 것이 이제는 위협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골목을 지나가는 낯선 차량, 카페 창밖을 무심코 서성이는 행인, 심지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6년 전 서울을 떠나기 직전 느꼈던 지독한 압박감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사방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 그것은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의 본능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이 작은 마을 어딘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아주 미세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과 민준에게 노골적으로 해를 가할 존재는 없을 것이라는 모순된 믿음이었다. 그날은 민준이 다니는 작은 미술학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유진은 잠시나마 무거운 현실을 잊고 아들과의 시간에 집중하려 애썼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캔버스에 서툰 솜씨로 바다를 그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을 외곽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2차선 해안도로. 한쪽은 야트막한 산, 다른 한쪽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길이었지만 구불구불한 커브길이 많아 평소에도 운전의 주의를 요하는 곳이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해 물으며 차를 몰았다. 아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그림에 등장하는 갈매기에게 까미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다며 제잘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낡은 덤프트럭 한 대가 유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차량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트럭은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녀의 작은 경차 뒤에 바싹 붙어왔다. 유진은 불안감을 느끼며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하지만 트럭은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엄마, 저 트럭 왜 저래? 민준이도 겁을 먹었는지 뒷좌석에서 물었다. 괜찮아. 아들, 곧 앞질러 갈 거야.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녀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전방에 급격한 S자 커브 구간이 나타났다. 유진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커브를 도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또 다른 대형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피할 곳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 측면을 향해 돌진해왔다. 앞뒤로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여마, 민준의 비명이 차 안을 갈랐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거대한 쇳덩어리. 유진의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다. 민준이를 지켜야 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비탈길로 처박혔다. 끼익. 둔탁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유진은 몸을 돌려 뒷좌석에 민준을 확인했다. 아이는 카시트에 단단히 고정된 채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신을 잃었다. 한편 유진의 차와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유진의 차 뒤에 바싹 붙는 덤프트럭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수행비서는 이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저 트럭 미쳤군.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유진의 차를 덮치려는 순간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내뱉은 말에는 분노와 함께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의 차가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자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따라잡아, 저 개자식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태준의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두 대의 화물차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는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검은 세단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의 차는 고개에 가까운 운전으로 도로를 막아섰고 뒤이어 도착한 다른 경호 차량들이 순식간에 두 대의 트럭을 포위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엉망으로 찌그러진 경차의 모습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 문을 잡아 뜯어냈다. 서유진 정신 차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유진과 뒷좌석에서 울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을 차에서 끌어내고 경호원들에게 민준이를 구출하라고 지시했다. 회장님,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필요 없어. 내 차로 병원에 간다. 너희들은 저 운전수 놈들 입에서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는 차가운 명령을 내린 뒤 유진을 안아들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6년 만에 다시 안아본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의 품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유진이 중얼거렸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는 괜찮아. 아이는 무사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눈 감아. 태주는 그녀의 귓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깊은 안도감과 슬픔이 묻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살이만이 들끓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다행히 유진은 가벼운 뇌진탕과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다. 민주는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커 보였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1인실로 옮겨진 유진이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민준이는요? 유진이 가장 먼저 물었다. 다른 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 내 비서가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트럭 운전사들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잡았어. 하지만 평범한 음주 운전자들로 위장했더군. 돈 몇 푼에 고용된 깡패들이야. 배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 하지만 곧 열게 될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이제 말해. 그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당신이 했던 말. 전부 사실이었어.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야. 더 이상 숨길 생각 마. 대체 누구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당신이 말한 가족이라는 게 작은 아버님인가?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강민호는 그런 남자였다.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입을 다물겠다고. 대체 왜 날 아직도 못 믿는 건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날 위험에 빠뜨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지, 서유진. 당신 제정신이야. 오늘 당신과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그가 소리쳤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좋아,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듣지는 않겠어. 하지만 선택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조용한 삶은 이제 끝났어.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 선택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나와 함께 싸우든가. 아니면 순순히 내 보호를 받아들이고 나와 민준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든가.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어. 유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닌 어떻게든 그녀와 아들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혼자서는 더 이상 민준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남자의 힘이 필요했다. 설령 그것이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서울로 돌아갈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태준은 안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직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이 소유한 여러 대의 경호 차량 중 한가운데에 위치한 방탄 세단 안에서 서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6년간 그녀의 세상이었던 푸른 바다와 한적한 시골길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탈출했던 거대한 황금 세장으로 다시 끌려가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사고의 충격으로 지쳐 잠든 민준이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였다. 이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은 강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따금씩 유진과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로 아들을 되찾은 미묘한 기쁨과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섬뜩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한 태준의 본가였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성체를 연상시켰다. 6년 전 유진이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곳이자 악몽을 꾸었던 곳이기도 했다. 차가 멈추자 저택의 사용인들이 일렬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안주인과 어린 도련님의 모습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민준이 방은 내 방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십시오. 태준은 잠든 민준을 안아들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의 행동은 차가운 배려였고 동시에 이곳의 규칙을 정하는 주인의 선언이기도 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저택 내부는 그녀가 떠날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진 공간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유진과 태준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타인과 같았다. 식사는 늘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고 대화는 민준의 안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이 전부였다. 유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민준의 방에서 보냈다. 그녀에게 이 저택은 안전한 요새인 동시에 언제든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는 감옥이기도 했다. 변화는 아이를 통해 시작되었다. 민준은 처음 며칠간 낯선 환경과 낯선 아버지를 극도로 경계했다. 하지만 아이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저택은 아이에게 거대한 놀이터와도 같았다. 특히 태준의 서재는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곳에는 책뿐만 아니라 율성그룹이 건설한 유명 건축물들의 정교한 미니어처 모델들이 가득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서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머리 하나가 삐죽 들어왔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눈으로 서재 안을 엿보고 있었다. 태준은 부하 직원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직원이 나가고 서재에 단둘이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들어와도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와 가장 크고 화려한 미니어처 모델 앞에 섰다. 상하이에 위치한 율성그룹의 글로벌 헤드쿼터 빌딩이었다.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아니, 전문가들이 만들었지.
하지만 내가 설계에 참여했다. 태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짓고 싶었어.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감탄하며 미니어처를 둘러보았다. 우와, 멋있다. 로봇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감상평에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미소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조금씩 태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준 역시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 미니어처를 조립하기도 하고 서재의 커다란 지구본을 돌리며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유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태준이 민준에게 보여주는 다정함은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불신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차가운 남자였지만 적어도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민준이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까지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 남자와 손을 잡아야만 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태준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해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제야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지? 2018년도 평택 물류 허브 조성 사업. 그 사업을 주도했던 자회사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특히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을 찾아봐요. 그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저 실마리 하나를 던져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그녀 나름의 시험이었다.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고 움직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신을 의심하고 무시할 것인지에 대한. 태준은 말없이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블루스톤 홀딩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허튼 소리를 할 여자가 아니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알겠어, 할아버지. 다음 날 율성그룹 본사는 회장 직속의 최정예 내부 감사팀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태준은 그들에게 평택물류 허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금융 기록을 샅샅이 재조사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보안을 위해 모든 조사는 그의 개인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며칠 밤낮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씨름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이 던져준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키워드는 견고해 보였던 벽의 작은 균열이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태준의 앞으로 수십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다. 블루스톤 홀딩스는 조셉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습니다. 평택 사업 당시 여러 하청업체들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었고 그 돈이 모두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가 워낙 복잡해서 추적이 어려웠지만 최종적으로 감사팀장은 다음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다. 말해, 최종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갔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호 부회장님의 측근들이 소유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서유진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작은아버지가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6년 전 유진이 경고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그날 밤 태주는 늦게 귀가했다. 저택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가 서재로 들어섰을 때 소파에 유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유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과 차가운 분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당신 말이 맞았어.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불신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험하고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인정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오해의 강은 마침내 둑이 터졌지만 그 자리에 따뜻한 화해의 물이 흐른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곳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적을 향한 공동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서유진은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낡고 투박한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에 놓인 최고급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여러 단계의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6년 전 저는 단순한 자금 흐름만을 본 게 아니었어요. 유진은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강민호 부회장이 율성그룹을 이용해 자신만의 지하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건 그 왕국의 설계도예요. 마지막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 가득 수백 개의 파일과 폴더가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문서 파일들 같았지만 그 안에는 율성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부터 태준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두 사람은 밤낮을 잊은 채 외장 하드 속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은 사라지고 오직 긴장감 넘치는 전문적인 대화만이 오고 갔다. 이차명 계좌 리스트는 5년 전 자료라 지금은 대부분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금 세탁 패턴은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패턴을 역추적하면 현재 사용 중인 계좌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로비 장부는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군. 이게 사실이라면 율성은 그대로 끝장이다. 유진의 능력은 태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녀는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강민호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완벽하게 재구성해냈다. 그녀가 밝혀낸 강민호의 범죄는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것이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위장한 국부 유출, 경쟁사 기술 탈취, 그리고 정경유착의 검은 커넥션까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의 탐욕은 율성그룹 전체를 좀먹고 있었다. 그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비자금 통로가 막히면 즉시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예비 루트를 만들어뒀을 거예요. 우리가 평택 사업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다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할 겁니다.
유진은 모니터에 복잡한 도표를 띄우며 설명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논리 정연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이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던 여자가 실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율성그룹을 누구보다 아끼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데이터 분석이 깊어질수록 태주는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모니터 속에서 드러나는 강민호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작은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태준에게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어린 시절, 그의 곁을 지키며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바로 강민호였다. 태준아, 사내대장부는 우는 게 아니다. 네가 강해져야 율성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이 작은아버지가 네가 율성의 주인이 되는 날까지 곁에서 지켜주마. 그는 언제나 태준의 편이었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태준이 경영권을 놓고 다른 친척들과 다툴 때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태준을 지지해 주었다. 그런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태준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기억 속에 따뜻했던 작은아버지의 얼굴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혈한 범죄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다. 어느 새벽, 끝없이 이어지는 자료 분석에 지친 태준은 결국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째서 대체 왜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감상적인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현실적인 말을 꺼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그가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챌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다음 수를 둬야 해요. 그녀의 차가운 이성이 흔들리는 태준의 감정을 붙잡아 주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함께 싸우는 동지로서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피를 나눈 가족을, 자신을 키워준 작은아버지를 제 손으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덮고 썩어 문드러진 왕국 위에서 위태로운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뇌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진과 민준만 데리고 세상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율성은 그의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이었고 그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유진과 강민준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더 이상 거짓과 부패 속에 방치해둘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모든 분석 자료가 정리된 보고서를 들고 유진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나 망설임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차갑고 비장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아버지를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겠어. 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선언에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는 것도 믿고 있었다. 어떻게 시작할 거죠? 증거가 더 필요해. 당신이 가진 6년 전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범죄의 증거를 잡아내야 해. 법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다.
그가 우리를 사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위태로운 동맹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완벽한 파트너,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다. 거대한 악을 향한 방역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결심과 함께 거대한 방역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율성그룹을 지배해온 지하의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밀 작전. 그 중심에는 서유진의 치밀한 두뇌와 강태준의 막강한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전쟁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한 달 뒤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그날이 우리의 D-Day가 될 거예요.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유진이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밤샘 분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호 부회장이 이 사회는 장악했을지 몰라도 회사의 주인인 주주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해임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가 손을 쓸 틈도 없이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실패할 경우 태준 역시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율성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터였다. 하지만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그날 모든 것을 끝낸다. 그렇게 목표가 정해졌다. 이제부터 한 달간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유진은 그림자 속에 브레인이 되어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을, 태준은 무대 위에 플레이어가 되어 강민호를 압박하고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며칠 후 강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에 복귀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장기 휴가와 복귀에 대해 임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강민호는 특유의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태준아, 이제야 돌아왔구나. 자네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죄송합니다. 작은 아버님, 잠시 머리를 식힐 일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존경과 신뢰 대신 차가운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은 그 주에 열린 이사회에서 올랐다. 그날의 주요 안건은 강민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미 이사들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 리조트 사업은 우리 율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브리핑을 마쳤다. 모두가 박수를 치려는 순간 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부회장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보고서 38페이지를 보면 현지 파트너사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 기업에 우리 율성이 지분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매우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강민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건 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일세. 그렇다면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실질적인 자산은 현지 정치인들과의 인맥뿐인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진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태준이 회사로 복귀하기 전날 밤 그에게 리조트 사업 보고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주었다. 강민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강민호는 당황했지만
노련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네. 좋은 지적이야. 태준이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태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언제나 자신의 결정에 군소리 없이 따르던 조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태준과 강민호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사사건건 강민호가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의 공격은 언제나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했기에 강민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는 태준을 지지하는 세력과 강민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를 완벽한 정보 분석실로 만들어 율성그룹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자금줄을 추적하고 그의 약점을 분석하여 태준에게 공격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밤늦게 지친 몸으로 저택에 돌아온 태준에게 유진이 차려놓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야식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로서의 끈끈한 유대감만이 존재했다. 오늘 부회장님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당신이 건네준 자료 덕분에 완벽하게 허를 찔렀죠. 태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궁지에 몰린 쥐는 더 사나워지는 법이니까요. 아마 당신의 뒤를 캐기 시작했을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강민호는 태준의 변화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6년 전 자신의 비밀을 눈치채고 사라졌던 여자 서유진. 한편 유진과 태준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과거의 연인이 아닌 현재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프로페셔널한 존중은 점차 인간적인 연민과 신뢰로 발전했다. 어느 날 태준은 서재에서 아들 민준과 함께 잠들어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고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과거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상처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마지막 이사회. 그날 태준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강민호의 리조트 사업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대신 자신이 준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대체 안건으로 상정했다. 유진이 밤새워 만든 완벽한 사업 계획서는 대부분의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투표 끝에 강민호의 안건은 부결되고 태준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그것은 율성그룹의 권력이 강민호에게서 강태준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놈, 대체 무슨 꿍꿍이냐. 이제 보니 나를 몰아내고 율성을 전부 집어삼킬 생각이었구나. 작은아버님이야말로 율성을 전부 집어삼키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태준은 더 이상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더 이상 제 앞에서 연기하지 마시죠.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율성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깨달았다.
강태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서유진, 그년이 살아있었구나. 내 놈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게야. 태준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부회장님, 태준이 떠나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민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만 했다. 그는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서유진의 위치를 찾아내. 이번에는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그 여자의 입을 막아 가장 위험한 함정이 유진의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자비로운 작은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굴림해 온 자의 냉혹함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의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강태준과 서유진이 주주총회라는 공개적인 처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전에 판을 뒤엎어야만 했다. 그가 고용한 해결사는 서유진의 행방을 찾는데 실패했다. 강태준이 저택 주변에 배치한 철통 같은 보안은 외부에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위협이 불가능해지자 강민호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쳐야지. 그의 목표는 서유진이 아닌 강태준이었다. 주주총회에서 태준의 입을 막고 그의 모든 주장을 신빙성 없는 거짓말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다. 방법은 하나, 그를 자신과 똑같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강민호는 비밀리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손발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인물들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의 사무실에 모인 이들에게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회장이 수천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증거를 조작한다. 그가 해외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고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며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이 자료를 터뜨린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에 그것은 자신의 죄를 조카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우려는 대담하고 파렴치한 계획이었다. 그는 태준이 주주총회 무대에 서기 전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먼저 서게 만들 생각이었다.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회장의 폭로는 궁지에 몰린 자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부회장님, 증거 조작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강 회장님은 워낙 깨끗해서 측근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더 쉬운 거다. 강민호가 소리쳤다. 깨끗한 놈일수록 작은 흠집에도 치명상을 입는 법이지. 없는 흠집은 만들면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번 일에 율성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파고 있다고 믿었다. 한편 저택의 전쟁 상황실에서 서유진은 잠도 자지 않고 강민호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를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호라는 인물의 성격, 그의 행동 패턴, 그리고 현재 그가 처한 심리적 압박감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지?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주주총회의 날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영리한 사람이죠. 동시에 자신의 권력에 대한 오만함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하나뿐이에요. 선제 공격.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그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거예요. 아마 당신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겠죠. 횡령, 비자금 조성, 자신이 저질렀던 방식 그대로. 그녀의 예측은 강민호의 계획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태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막아야 하지 않나?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막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파놓은 함정으로 그를 유인해서 빠뜨리는 거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치밀한 역공 작전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그녀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과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먼저 가상에 암호화된 서버 하나를 개설했다. 서버의 주인은 강태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강민호가 조작하고 싶어 할 만한 횡령의 증거들이 미끼처럼 담겨 있었다. 재무제표, 해외 송금 기록 등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서버의 존재를 강민호 측에 흘렸다. 율성그룹 내부 정보망에 있던 강민호의 스파이, 즉 두더지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보안의 허점을 만들어 스파이가 이 가짜 서버의 정보를 쉽게 빼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 미끼를 무는 순간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게 될 거예요. 유진의 계획을 전해 들은 태주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민호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의 스파이가 가져온 강태준의 비밀 서버. 정보는 그를 흥분시켰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팀에게 당장 서버에 침투하여 자신들이 조작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그 안에 심어놓으라고 지시했다. 강태준의 서버에서 직접 횡령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무너질 터였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늦은 밤 저택의 서재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의 해킹팀이 마침내 미끼 서버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됐어.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태주는 그녀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신뢰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강민호의 해커들은 손쉽게 서버에 1차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자신들이 준비한 조작된 파일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에 불과했다. 지금이야. 유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상황은 역전되었다. 가짜 서버는 트로이 목마였다. 적이 안으로 들어와 파일을 씹는 순간 서버에 숨겨져 있던 추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프로그램은 해커들의 IP 주소를 역추적하는 동시에 그들이 접속한 컴퓨터, 즉 강민호의 비밀 아지트에 숨겨진 메인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화면 한쪽에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작은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다. 1%, 2%, 3%. 숫자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강민호 측에서 자신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젠장, 너무 느려. 태준이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거의 다 됐어요. 5분, 아니, 3분만 더.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스크린에 집중했다. 바로 그때 상대편도 이상한 낌새를 챈 듯 갑자기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연결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And way. 유진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강제로 연결을 유지시키며
남은 데이터를 끌어오기 시작했다. 98%, 99%, 마침내 화면에 다운로드 컴플리트라는 녹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진과 태주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민호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원본 데이터 파일, 즉 스모킹 건이 들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강태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디지털 족적까지 완벽하게 확보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속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속보, 율성그룹 강태준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 검찰, 압수수색 착수. TV 화면에서는 율성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강민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은 이제 강태준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할 터였다. 저택의 서재 문 밖에서 집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갑고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유진과의 보안 통화 연결을 유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아니라 마지막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적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강태준을 맞이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온갖 비리 혐의로 얼룩진 재벌 총수의 저항이나 비굴한 변명을 예상했지만 눈앞의 강태준은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처럼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했다. 압수수사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제 변호인단을 통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제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벽하게 협조적이었다. 수사관들은 저택과 그의 개인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강민호가 그토록 확신했던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찾은 것이라고는 유진이 미끼로 심어놓은 가짜 서버의 접속 기록뿐이었고 그마저도 강태준이 아닌 외부의 침입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결국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태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를 유죄로 단정하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모든 것이 강민호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으며 주주총회에 나타난다 해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총회장은 서울의 한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내에는 율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회장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호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원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과 지지를 보냈다. 총회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장내의 모든 조명이 연단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어제의 피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수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과 결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태준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경멸과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강민호와 시선을 마주쳤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저와 율성그룹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히고 이 모든 혼란을 제 손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진실의 무게로 바로 그때였다. 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말을 잘랐다. 이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결의에 찬 연기자의 그것이었다. 지금 우리 율성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룹의 총수가 불미스러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주 여러분께 강태준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저 강민호가 임시 의장직을 맡아 그룹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강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연설은 극적이었고 시기적절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주주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주주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박수를 쳤다. 강민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태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작은 아버님의 동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10분, 아니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주주들은 잠시 술렁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궁지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은 연단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컨벤션 홀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서유진이었다.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 차림에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의 존재감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주주들은 6년 전 사라졌던 비운의 황태자비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진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태준이 서 있는 연단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연단에 설치된 노트북 앞에 섰다.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나지막한 말과 함께 그의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코드가 흘러가는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강민호의 비밀 사무실에 있던 해커의 컴퓨터 화면을 녹화한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강태준 횡령 증거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가짜 서버로 업로드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이 강민호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음성 파일이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완벽하게 조작해서 강태준이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이 지난 며칠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태준 스캔들의 진실입니다. 제 작은아버지이신 강민호 부회장께서 저를 몰아내기 위해 직접 연출하신 한 편의 연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의 손놀림에 따라 스크린에는 강민호의 진짜 범죄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흐름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비밀 계약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유진이 지난 6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지난 한 달간 태준과 함께 완성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강민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왕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그는 결국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마침 그의 근처에 있던 여성 임원의 팔을 잡아 끌어 넥타이 핀을 빼어 목에 겨누었다.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이 여자 목숨은 없어.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경호원들이 그를 향해 다가서는 순간 태준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바로 그때 연단에 있던 유진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강민호 씨, 그녀는 그를 부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아끼는 아들, 강지훈 상무의 해외 유학 자금도 사실은 그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여기? 송금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증거를 띄웠다.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강민호의 눈빛이 순간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본능적으로 스크린을 쳐다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연단에서 내려와 그의 곁으로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강민호의 팔을 꺾고 인지를 구해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오랜 기간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강민호 내온 끝났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강민호에게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때마침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는 끌려나가면서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승자의 선언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장내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태준은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율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확신과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율성그룹에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민호와 그의 수족들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수십 년간 그룹의 살을 파먹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제거된 것이다. 강태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무너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민호가 남긴 부패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의 단호하고 투명한 리더십 아래 율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었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기는 오히려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세상은 강태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 모든 싸움의 진정한 영웅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그의 곁을 지켜준 서유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무렵 태준과 유진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들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늦은 밤 태준은 파김치가 된 몸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저택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는 유진과 민준이 이미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서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테라스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들죠? 괜찮아.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유진아, 태준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지난 6년간의 모든 오해와 원망, 그리고 후회를 담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6년 전, 난 당신을 믿지 못했어. 내 오만함과 가족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당신의 진실을 보지 못했지. 당신을 지켜주기는커녕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외롭게 만들었어. 남편으로서도, 한 남자로서도 난 자격 미달이었어. 정말 미안하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잔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작은 아버님을 믿고 따르는지 알았기에. 진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당신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질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과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함께 망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고백은 6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보고 이해하게 되었다. 태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지난 6년 어떻게 지냈지? 많이 힘들었지? 민준이가 있었잖아요. 유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당신을 쏙 빼닮은 얼굴을 볼 때마다 아프면서도 그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에게 이 아이를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태주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는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그녀를 껴안았다. 유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아픔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깜짝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See 유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6년 전, 난 율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당신에게 내 이름을 주었어. 하지만 오늘은 율성의 주인이 아닌 그저 당신과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내 마음을 주고 싶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내가 평생에 걸쳐 전부 씻어줄게.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내 아내로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민준이의 엄마 아빠로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비밀이나 거짓이 아닌 오직 진실과 믿음으로 가득 찬 가족으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6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주말 오후, 예성 마을의 작은 해변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태준과 서유진, 그리고 민주는 오랜만에 시간의 책장이 있던 그곳을 다시 찾았다. 북카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신발을 벗어들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제 민준이는 더 이상 태준을 어색해하지 않았다. 아빠, 저기 갈매기 좀 봐. 내가 그림에 그렸던 까미 같아. 아이는 신나서 소리치며 파도를 향해 달려갔다. 태준과 유진은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란히 섰다. 태준은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유진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다. 우린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유진이 그의 가슴에 기대며 대답했다. 누구보다 힘들게 얻어낸 행복이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저 멀리서 아들 민준이 조개 껍데기를 한 알음 주워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것 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조개 껍데기 주웠어. 세 사람은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가 주워온 보물들을 구경했다. 석양빛이 그들의 머리 위로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렸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평화로웠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밝고 따뜻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비밀을 안고 떠났던 여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진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